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신선한 바깥 공기 맡아보셨나요? 오늘부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마스크를 안 하고 나서는 출근길 참 어색하긴 하면서도 또 마스크를 투구하지 않은 플레음이 새삼 참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의 등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와 비슷한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쾌청한데요. 오늘 맑은 하늘 아래로 강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꽤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쑥쑥 올랐습니다.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해가 지고 난 뒤에는 맑은 하늘로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금방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남권 동부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이외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부산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더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구가 24도가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목요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중서부에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또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오늘부터 청문회 슈퍼위크 시작입니다. 오는 10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첫날인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5명의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데요. 네. 이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 문제로 이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이라서 오늘 거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상황부터 보면요. 지난주에 이 자료 제출을 문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하면서 오늘로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도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후보자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현행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3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가족이 부동의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 제출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한덕수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동안 한 후보자가 받고 있었던 각종 의혹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해소가 되고 있는 건지가 관건 아니겠어요? 네,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의혹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김앤장 고문을 지내면서 받은 이 고액의 자문료 그리고 네. 이해충돌 의혹 그리고 부인의 그림 판매 의혹 등이 집중 추궁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가 어떤 답변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이 고액의 월세 받는 부분이 이건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소득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겁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네. 이해 충돌이나 전관예우 없었다. 후배 공무원에게 단 한 건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의 그림 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제 덕을 보려고 했으면 제가 공직자에 있을 때 했을 것이다 라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좀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 공직을 떠난 뒤에 받은 고문료 그리고 그 이후에 높아진 국민 기준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임명 동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국회 인준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오늘 오전부터 사실 이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도 좀 보다가 왔는데 보니까 이 한 후보자가 이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라고 말을 여러 번 하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호영 후보자의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호영 후보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한 거는 나는 위법이나 탈법, 불법은 없었다. 다만 국민의 감정, 국민 정서법상 좀 미안하다.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렇다 할 큰 거 한 방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나온 게 그 국회의원들이 계속 청문회에서 지적한 게 고액 고문료 받고 그 총리, 부총리 대사를 하면서 김앤장이라는 로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7대 기준이 있거든요. 세금 탈루, 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아들 병역 뭐 이런 거. 근데 아직까지 7대 기준에 그 저촉되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물론 병역, 아들 병역하고 입학 문제는 한 후보자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뭐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상 특징도 있지만 아직 나온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아직까지는 이것 단 한 방에 없어서 좀 싱겁다. 다만 인준이 바로 될 것 같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17년 5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 없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투표 불참했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민주당이 우리는 해주겠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청문회 6명 후보자에 대해서 좀 열리고 있죠. 그런데 한 후보자 말고 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유호정 기자. 이 원희룡 후보가 사실 대장동 1타 강사로 이 대선 때 굉장히 좀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제주도에 대장동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공격을 하던데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대장동, 제주도의 대장동, 바로 오등봉공원 민간 특혜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을 맡게 된 민간 컨소시엄의 이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이 제주도 등으로부터 수의 계약을 대거 따낸 것으로 드러난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원 후보자가 이 대장동 1타 강사로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민주당 이 전면
정면에서 공격하던 이 후보였잖아요. 네. 이 때문에 굉장히 오늘 거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여기에 이 제주도의 대장동 이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이 청문회가 거칠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네. 실제로 청문회 상황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 오등봉 개발 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다 몰아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서 실제 총사업비와 초과 수익을 기도 안 차게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이것을 계산하게 합니까?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자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정산 조항이 왜 알면서도 모른 척하십니까? 정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짜맞춘 거죠. 정산해도 이것은 비용을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8.91%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게 되면 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오후 중으로 이 오등봉 공원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서 공방이 거세게 오갔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제주집 셀프 용도 변경 의혹이라든가 또 원 후보자가 이 제주도지사를 재임하면서 이 서울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결국 제주도지사를 재임하면서 여의도 정치를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청문회가 6군데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오전에 뭐 불과 1시간 만에 파행된 곳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청문회도 지난주 이 자료 제출 문제로 이번으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에 전혀 이 개선된 바가 없다라면서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는 반발에 1시간 만에 파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는 최대한 오후까지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오후 2시 반에 다시 속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 속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박 장관 후보자는 전두환 군사정권을 옹호한 칼럼을 쓴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칼럼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본인은 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해당 표현을 쓴 것이다라고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면 대통령으로서 같이 일할 장관들의 어떤 이 검증을 하는 자리가 바로 청문회 자리인 건데 사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일을 직접 할 때 장관들보다 더 지척해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수아 기자, 어제 대통령실 인선이 발표가 됐어요. 네, 윤 정부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로 가기로 됐습니다. 이 문 정부가 현재 3실 8수석 체제였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좀 조직이 말 그대로 슬림화됐다, 간결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실장과 민정, 인사, 일자리 수석 지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축소가 되게 됐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어제 오늘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행정부를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청와대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비서관도 이 슬림화하는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해서 한 분 한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선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업무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속실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폐합한 거니까 당연히 배우자를 위한 그런 보좌는 해야 되겠죠. 부속실에서 같이.
네, 실과 수석 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원 규모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이 청와대 제2부속실도 50년 만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내각 인선에 이어서 이번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서육남, 이른바 서울대 나온 평균 60대 남성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출신 지역도 강원과 호남은 단 한 명도 없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인선에서는 이명박 정권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기용되는 등 MB맨들이 대거 컴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신도 2명이 포함되면서 전 정부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윤석열 당선인 이 1차 내각 인선 발표 때도 나왔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뭐 능력을 중시했다라고 지금 인수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편중됐다, 편파 인사다 뭐 이런 지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다이어트를 인선을 했다는 거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청와대 정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줄였잖아요. 2실 5부실로 만들고 그 민정, 인사, 일자리 수석 없애고 제2부속실도 없애고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인사 내용을 보면은 좀 서육남, 서울 출신 서울대 뭐 60대 남자 이렇게 좀 편중된 게 좀 눈에 좀 우리 좀 띄는 거 아닌가, 좀 고쳐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또 청년도 없고 강원도, 호남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MB 때 근무했던 스펙 좋은 무난한 사람을 뽑는데 좀 그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기자하면서 재계들 많이 다녀봤는데 대우그룹하고 동양그룹이 임원들 학력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지금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삼성그룹, 현대그룹, 금융에서는 미래에셋그룹 이름도 없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CEO도 많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잡종 강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요.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문화. 중요하죠. 그리고 엘리트들끼리 끼리끼리해서 자기네들끼리 순혈주의로 갔을 때 그 폐해. 이런 게 하나하나 저는 대각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훌륭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분위기를 확 이끌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발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틀린 소리를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뭐 차관이나 비서관 인사 때 그런 점이 좀 많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다양성이 좀 부족한 이번 인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비서관 인사나 이 다음 인사 때 좀 더 이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실 인선에서 또 하나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 건의한 과학교육 수석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부였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보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첫 대통령실 인선에서 이 과학교육 수석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직접 신설 건의 소식을 알렸던 안 위원장이 내각 인선에 이어서 또 패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 위원장의 과거 발언 그리고 오늘 이 장제원 실장 그리고 안 위원장의 반응 듣고 오시죠.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렸죠. 사실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과학교육 수석이 될 수 있다. 과학교육 수석의 필요성 그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부에서 잘 개혁되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비서관도 있고요. 또 과학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과학교육수석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할 시점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니만큼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장제원 실장은 이 안 위원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는 패싱이라니라면서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미 우리는 당 통합까지 했기 때문에 같은 식구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수위 내에서는 이 과학교육수석 대신에 특별 비서관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서 과연 안 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추가 인선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윤형걸 대표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1기 인선 때도 이 장관 내각 인선 때도 안철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대통령실에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 위원장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공동정부의 그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각에도 과거 DJP 김대중, 김종필 연합 공동정부 때는 장관을 JP 쪽에서 5명이 갔거든요. 근데 그 장관들이 일 다 잘했어요. 아주 뛰어난 그런 장관들이었는데 지금 한 명도 장관에 기용 안 되고 또 비서실도 이번에 하는데 과학교육 수석을 좀 해달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동정부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서운한 점은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배경으로 뒤에 무슨 얘기가 서로 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장 끝나고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을 좀 맡는 걸로 당에서 힘을 모으는 걸로 이런 정도로 좀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용하지.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 끝나고 그날로 뚝 그러면 일주일 남았는데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이 안철수 위원장이랑 좀 얘기가 된 사안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한 아이템 이재명, 안철수 보궐선거 등판 임박입니다. 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현역 의원들로 인해서 총 7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등판하냐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판 지역으로 성남 분당갑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계양을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고문이 사실 성남 분당갑 출마론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아니라 전당대회 출마론에도 좀 무게가 실리는 듯 했는데 다시 이 여의도 정치에 입문해야 한다라면서 의원직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분당갑 출마론 외에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론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다 인천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 아니냐라는 분석,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윤심 대항마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태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당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요청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임고문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갱이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기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가장 많은 또 득표력을 보여줬던 0.7%밖에 차이 안 났던 이 직전의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에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 특히나 어렵게 느껴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지금 윤심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심은 이미 덩어리로 뭉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윤심에 이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서 등판론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윤당선인의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도 이 경기지사에 출마한 것도 그렇고요. 이 김태원 의원이 당내 원내대표에서 이번에 지방선거로 선회한 것도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항해서 이 재보궐에서도 이어질 윤심에 대항하기 위해서 명심을 내세워야 한다. 명심 역할론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이 팬카페가 있죠. 팬카페에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런 이 등판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 요구가
이 뭐 팬카페 말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이재명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개양으로 공천하라라는 내용들이 위주인데요. 사실 네. 대선 때보다 이재명이란 이름이 당원 게시판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고문의 지지자들의 이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이 당내에서는 우려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인데요. 왜 정치적 텃밭인 분당갑이 아닌 이 쉬운 인천 개항을 선택하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이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이번 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개항을에 이 전략 공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신중론도 있는 상황인데 당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고문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나 뭐 당에서 정말 큰 역할을 요청한다면 그때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출마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이를 계기로 당내에서 뭐 친문, 친명 갈등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재명 고문이 등판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심이 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대선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그런 모양이죠. 네. 윤석열 근데 결과에 따라서는 근데 한쪽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상처를 받죠.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한 20여일 만에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한 2년간 선거가 없습니다. 네. 2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가까스로 당선 득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좀 압승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를 분당 갑으로 미는 거 아니냐. 네. 분당 갑은 어떻게 보면 대장동도 있지만은 I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분당 가입 가면 둘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상당히 미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전략은 리스크 테이킹, 과감하게 리스크를 안고 지금 윤심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죠. 네, 네. 거기에 비하면은 이재명 상임 고문은 리스크 회피 전략이죠. 네, 하긴 하는데 조용히. 왜냐하면 보궐선거 나가서 또 떨어지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매장이고 거의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더라도 반드시 이기면서 조용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저는 기생충에 왜 송강호 대사가 있잖아요.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조용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개항해서 네. 서울시 나갈 때 처음에 컷오프 됐는데 다시 또 밀어서 맞아요. 다시 네. 서울시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재명 고문도 저는 이번 만약에 보궐선거에 한다면은 저는 분당 갑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개항 을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명분이나 뭐 이런 거 좀 떨어지지만 네. 당선되는 거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는 그런 실리적인 전략을 택할 거다. 분당 갑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런 블랙홀 지뢰밭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은 하지 않을 걸로 만약에 나간다면은 개항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고문이 나간다고 한다면 개항을로 이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곳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호정 기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등판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략 공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 제가 당대표 된 이후로 꽃가마 태워드린 적 없다라면서 그동안 굉장히 경선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무조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면서 전략 공천 얘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효정 기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이 사실 받고 있었던 이 몇 가지 의혹 중에 하나죠. 이 성남FC 부당 후원 의혹. 이 성남FC 부당 후원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요. 네, 앞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 네.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찰의 보안 수사 요청에 따라서 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앞선 무혐의 결정이 달라질지도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앞서 계속 보궐선거 등판론을 쭉 얘기해 왔잖아요. 네. 이 고문의 등판 여부는 결국 이 수사,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네.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이 고문이 빨리 불체포 특권이 있는 원내에 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경찰 수사 역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인천 계양을에 과연 이재명 교문이 나올 것인가가 이 관심사라고 한다면 또 분당갑은 안철수 위원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 가장 큰 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수아 기자, 참 재밌어지는 게 분당갑에 안철수 위원장보다 먼저 깃발을 꽂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좌관을 맡고 있는 네. 박민식 전 의원 얘기입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의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안 위원장이 출마를 하더라도 공천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경선 초창기부터 윤 당선인 참모로 있었고 지금은 특보로 있어서 출마를 미리 말씀드렸고 윤 당선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면서 응원도 했다고 넌지시 윤심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원래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네. 사퇴하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은 사실 뭐 윤핵관 대 안철수 위원장 이런 구도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이 구도는 안철수 위원장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짜여지는 구도인 건데 안 위원장 나올까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이 자리에 좀 나가달라 출마를 권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네. 수도권에서 지명도가 있는 안 위원장이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와 같이 출마해서 좀 기초단체장 부분에서 당선이 많이 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준석 당대표는 불편해 보입니다. 듣고 오시죠. 인간 지역구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랑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분당 지역에 대해서도 전략 공천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당선인 측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실제 사실로 확인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익명으로 그렇게 나서고 아니면 또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내 공천 절차는 윤상현 위원장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관련 보도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위원장의 성남, 분당 각 자리에 출마를 돕기 위해서 전략 공천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경선을 치르지 않고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국민의당 내부 핵심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네. 일단 당에서 공천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두 사람을 꼽자면 방금 전에 보고 오신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천위장입니다. 저희가 두 분 다 좀 확인을 했는데 일단 당대표 측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고요. 네. 윤상현 공천위장 역시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 윤 당선인의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나름 윤심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지금 또 다른 윤핵관이 지금 안 위원장을 만나서 분당갑에 나와주십사 요청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윤심은 박민식 전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원내 진입이 그렇다고 뭐 썩 쉬워 보이지도 않는 게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 분당갑 출마를 안 위원장한테 제안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우려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안 위원장, 이 원내 진입
괜찮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뭐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혼자 뛰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이 경기지사인데 그게 좀 안심할 수 없으니까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장을 그쪽 분당 갑으로 보내면 서로 시너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준석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디스하는 거는 상당히 본인의 위기의식, 소외감 뭐 이런 게 발로가 아닌가. 저 장제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금 안철수 후보랑 며칠 전에 만났다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공천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좀 국민의힘이 성적이 좋지 않거나 또 윤 당선인이 저 안철수 후보한테 좀 힘을 실어주면은 당 대표로서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죠. 더구나 지금 그 성 뭐 관련된 걸로 나중에 무마하는 걸 혐의로 해서 지금 징계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실외 마스크 그 해제 지적한 거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할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왜 했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위기의식 내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원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와의 같은 어떤 약간 불안한 동거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순서는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 예우 시간이죠. 이 오늘의 정치권 관계자를 모시기 전에 오늘 얘기를 나눌 이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국회의장님이란 분이 뭘 조급하게 숨어. 문 좀 열어봐요. 아니 국회의장님. 지금 그렇죠.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말 동안 벌어진 검수완박 입법 관련한 육탄전을 보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실 두 분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 뭐 잠깐 출연도 하시기도 하셨고 네, 참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봤었던 모습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구급차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먼저 이 의원님부터 짧게 네, 이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러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됐었는데 네. 그게 하여튼 하루 이틀 지나서 뭐 어쨌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를 파기하고 결국은 이렇게 좀 시끄러움 속에서 보상산업 모습을 연출하면서 통과된 거는 좀 안타깝고 네. 또 국민들 뵙기가 좀 송구스럽다. 네. 김 대표께서는 사실 뭐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 뭐 육탄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색하고요. 항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국회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국회 경위들이 나와서 막 이게 지나가면서 거기에 네. 사람들이 발 피워버렸고 지금 아직 그 양금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원해 계신 상태인데 네.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해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대요. 여기저기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금 뭐 멍들어서 또 뭐 또 몸 아파가지고 또 뭐 치료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의원들의 경우에 이렇게 사실은 뭐 특히 여성 의원들의 경우에 이렇게 짓밟히는 모습 이거는 절차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저런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실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그 부분에서 항의를 했을까? 이 법이 통과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절차상으로도 꼼수에 또 꼼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꼼수를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6번 꼼수. 정확하게 6번 네. 꼼수 썼습니다. 네. 6번의 꼼수를 거듭하고 있으니 네. 이게 대한민국 국회 위상이 뭐냐 그걸 항의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모습이죠. 네. 합의를 좀 하지 마시던지 그랬으면 여러 하여튼 또 경우일 수도 있을 텐데 합의를 일단 하고 또 이거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불러준 문구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호언을 했고 또 의원총회에서 대표끼리만 합의한 게 아니라 또 추인도 해줬잖아요. 양쪽이 또 국민의힘에서 먼저 추인했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이걸 하루 이틀에 번복을 하고 뒤집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사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오히려 그러고 무조건 안 된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원내 다수의 일당이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당론을 정해서 한 입장이고 여야가 또 원내대표에 합의했고 의원총회에도 추인했고 그러면 그게 못마땅하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되고 뭐 이렇게 의장 출입조차 막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회 내 질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도 의장을 하시면 아마 제가 볼 땐 더 했을 거요. 제가 이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들어야 돼요. 저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가능하면 자제하고 자제하시겠지만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어쨌든 그 의정 국회 내에 회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책무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의총에서 뭐 추인했다는데 의총은 정확하게 추인된 것이 아닙니다. 의결 정정수도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40명밖에 출석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정정수가 안 되는 의지였고 또 제가 아까 말씀할 때 가만히 들었잖아요. 잘 들으시죠? 또 하나 사정은 이런 겁니다. 네. 여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국민들이 잘못했다 그래도 합의됐으니까 그대로 가자. 그게 책임 있는 정당이냐. 가령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만연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부패가 완판된다고 완전 판을 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왜 국회의원들 당신들 범죄 저지른 거 고위공직자 범죄 저지른 거 그런 거는 숨기려고 이렇게 수사권을 빼앗아가느냐라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 그랬던 말았던 나는 합의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공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도 자기가 미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더 나빠지기 고치는 것이 맞다. 더 나빠지기 전에 고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손바닥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각자 보는 국민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있는 만나시는 국민하고 저희들이 만나는 국민들은 저희들은 오히려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당초의 원안에 비춰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리고 후퇴한 내용이다라고 저희들로 오히려 꾸지람하십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 이거 잘못됐다니 지금도 다수 아니 지금도 굉장히 더 다수잖아요. 방송 중에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아까 무슨 말씀까지 나오셨냐면 서로 다른 국민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사실 이게 지금 여야의 이 극대극, 이 대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제가 따로 좀 여쭤볼게요. 이상민 의원님부터 여쭤보면 사실 저희 방송에 나오셨어서 그때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민영배 의원 막 탈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찬성으로 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 의원이니까 그 조직에서 정한 규범은 따라야 될 이런 책무가 있죠. 물론 당론이라서 따랐다. 따라야 될 당원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그러나 물론 제가 소신에 비춰볼 때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제 뜻에 따라서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하고 또 의원총회에 추인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토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네. 그걸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 대표님께 여쭤볼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 김 대표님을 회의 방해로 이게 징계위에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런 지금 4선 하시면서 윤리위에 이런 뭐 징계안이 회부된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윤리 뭐 수시로 뭐 회부 당하잖아요. 소수당은 수시로 회부 당합니다. 네. 뭐 그만 일로 가니까 저기 뭐 한다 그러시길래 저는 기왕에 하시려면 제명해 달라. 아이고. 뭐 시시하게 그 징계하지 말고 제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세상에 네. 이렇게 꼼수에 꼼수를 거듭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나서 운영하면서 다수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아니 법사위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의자가 빈자리에 있었기에 다리도 아프고 해서 좀 앉아 있었더니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다리가 아파서 앉아 계셨던 아니 거예요? 그 지금 어차피 회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행도 안 할 때입니다. 네. 제가 그 비어 있을 때 아니 서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그러시면 그래 하시든지 말든지 하는데 네. 제발 좀 정신 차리셔라. 도대체 이번 국민들 눈앞에서 이렇게 지방선거를 치를 생각인지 지금 당 지지율이 벌써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방선거에 완전히 이게 오늘 뭐 저기 윤석 대표가 그랬다. 지선 완박 그러더라고요. 검수 완박하는 게 아니라 지민 완박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전 박살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하여간 이런 형태로 이게 국민 민생하고 동떨어진 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난장판 국회 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금 검수완박 입법 갖고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뭐 저런 이 상황도 있었고 몸싸움도 있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당선인 쪽에서는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당선인 그렇죠? 쪽은 아니고 장제원 국민투표를 비서실장. 보고하겠다라고 했죠. 비서실장이. 네, 국민투표를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취지였어요. 있었었는데 예.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이게 참 우리 당이 스타일을 참 많이 구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 매우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투표하는 걸 무조건 100% 찬성하잖아요. 우리는 투표하는 거 찬성하라고 다 100% 찬성 안 합니다. 의견의 다양성이다. 의견의 다양성. 저희들이야말로 진짜 민주당인데요. 하태경 의원 같은 그런 의견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 여러 가지 조율해가면서 할 텐데 네. 국민 투표도 하다 안 되니 소수당으로서 이런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무너진다. 전 세계 지금 OECD에서 부패 감시하는 기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세계 유례도 없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짧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입맛을 다시시면서. 네.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국민투표 이런 말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는 그 당초에 여야 간에 합의했던 걸 파기한 것과 이어져서 이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당리당략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계속 끌고 가서 말하자면 당리당략으로 활용해서 표에 도움되겠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당초에 금방 합의하고 의원총회 추인까지 한 거를 뒤집어버리고 그냥 모든 국회를 난장판 만들어 버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국민의힘께서 뭐 충고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좀 국민의힘도 성찰할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갈 길이 멀어서 지금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정말 많은데 굉장히 지금 뜨겁게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6명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OX 질문을 드릴게요. 이 앞에 OX 팻말을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꽂아주시면 됩니다. 후보자 18명 중 낙마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예, 이상민 의원님은 559. 이건 세모인 걸까요? 뭐죠? 네. 태도가 분명치가 않아요. 태도가 명확하죠.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네.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네.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소명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청문회 하기도 전에 뭐 낙마시켜야 된다 말한다. 그럼 청문회 왜 합니까? 그냥 청문회 하지 말고 그냥 결정해 버리죠. 청문회를 봐야 된다라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은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네.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오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해명이 필요할 것이고 좀 이상하다는 부분은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구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100%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0% 완벽한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도 늘 그랬던 것처럼 일정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걸 판단해가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뜻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후보자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그 국민 세금 들여서 하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의 아까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더라도 거명을 좀 해주세요. 거명을 좀 해주세요. 뭐 정모 후보자, 정모 또 후보자, 한모 후보자, 또 이모 후보자, 저하고 이름이 뭐 같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그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네. 도대체 고위공직자를 하기에는 그동안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싶을 정도의 너무 좀 엉망진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그 인사위원회 검증 시스템도 네.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거 정부들은 다 미리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문제가 되면 다 자료를 뽑아오셨어요. 정리를 했다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의 국회 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사람 3명, 이명박 정부의 17명, 박근혜 정부의 10명 합쳐서 3번의 대통령이 걸치는 동안 합쳐서 30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사이에 34명 임명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위장 절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7대 인사원칙 제시해놓다 했는데 처음 내놓을 때부터 여기에 해당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내로남불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한 지금 당장 장관을 하고 있는 분도 그런 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냐, 완벽하지 않으니까 네. 국민이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것인데 그걸 그냥 100% 완벽한 신을 구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내로남불이죠. 껄껄껄 웃으셨어요 네. 지금.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이어받아서 개성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국정 운영의 그 방향을 위해서 충원을 하는 겁니다. 네.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우리 당으로 딱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입당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네. 저희 갈 길이 멀어요. 지방선거도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지방선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얘기를 하기 전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왜요? 오늘 아침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위로받을 일입니다. 위로드려야 되는 이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심부름만 해야 되는 책임만 남았어요. 네. 아니 지금 앞서서 저희가 기자들하고 이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고문, 안철수 위원장 지금 이 보선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분께 여쭤봤을 때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는 8월 전대부터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었고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에 대해서는 분당갑 말고 좀 더 험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두 분 다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고문의 대항을 출마. 드린 말씀이 그대로 네. 유효합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에 네. 나갔던 본인이 장본인이고 네. 또 패배를 했고 네. 또 본인도 많이 지쳐 있고 그럼 좀 더 숨을 돌리고 성찰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네.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훨씬 본인한테도 공익적으로도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자꾸 이제 조급증 내다 보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렇지 의원님, 않습니까? 근데 이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의원님 생각으로는 8월 전대부터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 고문은 보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렇습니다. 상황 아니에요? 저한테도 지금 문자 당원들이 네. 왜 이재명 후보가 보선에 나가도록 도와줘라 뭐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네. 뭐 또 그걸 강력히 또 원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그런 생각에 완전히 또 뿌리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저처럼 조금 더 숨을 돌려서 조금 신중하게 조금 더 속도를 줄여서 생각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이번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룹도 있고. 네, 지금 그래서 복잡합니다. 네,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좀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그 말씀 우리 이상민 의원님 주셨는데 사실 이게 괴를 같이 하는 측면들이 있죠. 어떻든 대선 과정에서 네. 뭐 어떤 본선에 뛰었던 경선 과정에 뛰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안철수 그 대표 같이 그렇게 네. 좀 이렇게 큰 지도자를 네. 지향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험지 같은 곳에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인 지역, 좀 더 안전한 지역은 또 다른 분들이 역할을 하시도록 하고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네. 우리 중도층을 끌어오고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네. 좀 어려운 지역,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서 활동해 주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것이 또 큰 지도자의 상을 만들어나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좀 전에 이상민 의원님 말씀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네. 김기현 대표의 네. 그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막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네. 너무 아니 원래 친합니다. 저희 당 입당 받으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 김기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네. 취지는 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대선 나갔던 분들이라든가 당 대표 나갔던 분들은 네. 좀 어려운 것을 일부러 택해야 된다. 그러면 대구 같은데 대구에 벼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님. 수성을. 예. 그런데 가서 도전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쟁취를 하면 당선이 되면 더 큰 정치적 볼륨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면 모르는데 네. 안정권인데에 뭐 거물이라는 분들이 그 각각 찾아가서 거기서 안주하겠다 하면 본인의 발전도 없고 모양도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스몰 노로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구 공천, 대구 수성을 공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을 전략 공천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마디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